5.18 사태 당시의 사망자가 모두 총상으로 인해 사망한 것은 아니다. 사체 검안서를 보면 타박사, 차량사, 자상 등으로 분류된 사망자가 다수 있다. 한국기독교교회 협의회의 자료는 이동 중 음주운전 및 과속으로 인한 전복 충돌 등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3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밝히고 있다. 타박상 등에 의한 사망자의 경우 계엄군의 공격이 아니라 시위대들이 무차별적으로 던지는 돌에 맞거나 또는 뛰어 달아나다 넘어져 사람들에게 밟히면서 생긴 부상으로 인해 사망에 이른 경우도 적지 않다는 것이 시위 군중 속에 있던 사람들의 증언에 분명히 나와 있다. 한국기독교교회 협의회 자료는 또 소총과 수류탄 등 무기류 취급 미숙에 의한 시민군 사망이 15명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 자료에서 언급된 민간인 총상 사망자 가운데 상당수는 언제, 어디서, 누구의 총격을 받았는지 밝혀진 사실이 없다. 총상에 의한 사망자인 경우 계엄군의 총격으로 사망한 것인지 아니면 정체가 밝혀지지 않은 누군가에 의해 죽은 것인지 판별하려면 사체 검안을 통해 총상이 M16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총기에 의한 것인지를 살펴보면 된다. 당시 계엄군이 지니고 있던 개인 확인은 M16뿐이다. 당시 무장 시위대는 광주를 비롯한 전남 지역 일대의 무기고에서 탈취한 카빈, M1, LMG 공기소총 등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M16 이외의 총기에 의한 총상으로 사망한 민간인 사망자의 경우에는 계엄군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할 근거가 없는 셈이다. 게다가 당시 시위대에 의해 탈취된 M16도 적지 않았던 만큼 M16 총상에 의한 사망자라 하더라도 반드시 계엄군의 총격에 의한 사망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총격으로 인한 민간인 사망자의 총상이 M16에 의한 것인지 카빈 등 무기고에서 탈취된 총기에 의한 것인지를 판별하는 근거가 될 검안 자료는 발표 시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당시 사인 판단에 있어 계엄 당국이나 기타 외부로부터의 주문이나 소위 압력 같은 것은 없었는가요? 당시 군의관이나 검찰, 경찰관이 입회하기는 하였지만 그들이 사인 판정을 할 만한 의학적 지식이 없는 상태라 전적으로 저희 의사들이 사인을 판정하였으며 판정 기준은 검시 조서에 나와 있는 대로 총상, 자상, 타박사, 차량사, 미상으로 대별하고 다시 총상의 경우에는 M16 카빈과 함께 M16인지 카빈에 의한 사망인지 확정할 수 없는 애매한 사체에 대해서는 기타로 판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총상의 경우 판단 기준은 저희가 검시 현장에서 사체를 살펴보며 사입구와 사출구를 확인하고 그 크기를 재었는데 사입구와 사출구의 크기가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사출구의 크기가 큰 경우와 사입구만 확인되고 사출구는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또는 사체 상태가 불량하여 사입구와 사출구가 명확하게 식별이 되지 아니하나 손상 부위가 상당히 큰 사체는 M16에 의한 사체로 판단하였고 그렇지 아니한 사체들은 카빈으로 구분을 하였으며 그러한 기준에 의하더라도 판단이 불가능한 경우는 기타로 분류를 하였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는 일체 그러한 압력이나 주문이 없었습니다. 당시가 계엄 상황이기 때문에 군의관이 입회를 하였지만 단순히 참여만을 하였고 사진 촬영은 경찰관이 하였으나 사인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담당 의사가 하였습니다. 국방부는 검시 결과에 따라 1985년 7월 광주 사태의 실상이라는 제하의 자료에서 총상으로 인한 사망자 128명 중 군이 보유한 M16에 의한 총상 사망자는 29명에 불과하다고 하였으나 1988년 2월 소준열 장군은 민족화해위원회에서 그 숫자를 45명이라고 증언하였고 1988년 7월 당시 오자복 국방장관은 국회 본회의 답변에서 M16 총상 사망자가 98명이라고 번복했다. 1995년 7월 검찰은 M16 총상 사망자가 96명, 카빈 총상 사망자는 26명이라고 발표했다. 그 당시 검시는 검찰, 군 헌병, 보안 및 경찰, 의사 등으로 구성된 합동검시로
주로 총상 부분을 보고 사인을 규명하였기 때문에 누가 쏜 총에 맞았는가 하는 것은 어느 정도 가려진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 후 그 사인의 조작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 경찰을 비롯한 정보수사기관 사람들은 다 피신해 있었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망 경위를 당국에서는 전혀 파악할 수 없었다. 특히 목격자가 없는 경우 누구에 의해 죽임을 당했는지 그 죽음의 원인이 계엄군의 총격 때문인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 다만 계엄군이 광주시 외곽으로 철수한 5월 21일 이후인 5월 22일부터 수복작전이 개시되기 전인 5월 26일 사이에 사망한 사람 62명 가운데 28명은 계엄군의 봉쇄선을 돌파하려다가 피살된 사람이지만 나머지는 대부분 계엄군과 무관한 지역에서 발생했다는 사실만 기록으로 남겨져 있을 뿐이다. 뒤에 5.18 특별법의 제정과 그에 따른 수사 및 재판 과정에 대해 얘기할 때 다시 언급하겠지만 우리나라 사법사상 검찰 수사와 재판이 그처럼 졸속으로 이루어진 사건은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 가벼운 교통사고를 조사할 경우에도 반드시 사고 당시의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을 살펴보기 마련이다. 광주 사태는 한두 명이 희생된 사건도 아니고 사망자만 200명 가까이 발생한 엄청난 불상사였다. 총상으로 인한 사망자들이 도대체 언제, 어디서, 누구에 의해 어떻게 죽임을 당했는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채 모두 희생자로 간주되고 있다. 최소한 사인이 M16 총상에 의한 것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사망자들의 사망 경위라도 밝혀졌어야 했다. 광주 사태 당시 시가지 상공으로 헬리콥터들이 운행한 사실은 광주 시민들 모두가 목격했다. 이 헬리콥터들은 비행 중에 기체 밑에서 번쩍번쩍하는 빛을 발했고 드드득 하는 소리를 내기도 했다. 이를 두고 군 헬리콥터가 시민들을 상대로 기총소사를 했다는 주장이 한 외국인 목사에 의해 제기되기도 했다. 참고로 진수리는 1980년 5월 21일 이전에 군용 헬기의 외관이나 재원 등에 대해 알고 있는 바가 있는가요? 사전 지식은 전혀 없었습니다. 진수리는 진수리네 책 7장에서 오후 3시 15분쯤에는 광주 상공에 몇 대의 전투 헬리콥터가 나타났다. 그들은 거리에 있는 군중들을 향해 총을 쏘기 시작했다. 사상자들은 병원에 매우 급작스럽게 몰려들어오기 시작했다. 병원에 접수된 첫 사망자는 오후 3시 30분쯤에 들어온 중학교 여학생이었다. 헬리콥터들은 계속해서 도시 상공을 날아다니면서 오후 내내 총을 쐈다고 기술한 바 있는데 당시 그와 같은 광경을 진수린이 직접 목격한 장면인가요? 아니면 타인으로부터 전문한 것인가요? 검사는 통역인이 번역한 진수린의 책 29페이지 해당 부분을 제시한 바 그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저가 병원에 있는 동안 직접 목격한 사실들을 기술한 것입니다. 진수린이 병원에서 헬기를 보고 헬기에서 사격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하게 된 근거는 무엇인가요? 저가 이 부분에 대해 분명하게 말씀을 드려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당시 저가 눈으로 헬기에서 총탄이 나가는 것을 목격한 사실은 없습니다만 저가 그전이나 5월 21일 이후에 들었던 총소리와는 달리 그때 총소리는 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라 비교적 높은 곳에서 나는 총소리였으며 그 정도는 저가 구별을 할 수 있었기에 당시 저가 헬기에서 사격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피터슨 목사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당시 기총소사 장면을 촬영한 것이라는 사진까지 제출했다. 천주교의 조비오 신부도 명백히 광주 불로천변을 향해 헬기에서 드르륵 하는 소리를 내며 기총소사를 하는 장면을 자신의 눈으로 분명히 보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은 헬리콥터의 기체 성능이나 특성을 잘 몰라서 하는 얘기이거나 아니면 계엄군의 진압활동을 고의적으로 왜곡하려는 사람들의 악의적인 주장일 뿐이다. 그가 제시한 사진도 가짜였다. 목사라는 사람이 무슨 이유로 가짜 사진까지 가져와서 허위 진술을 했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피터슨 목사가 누군가의 사주를 받고 그러한 거짓말을 한 것인지 나로서는 알 수 없는 일이지만 그는 목사가 아니라
가면을 쓴 사탄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당시 헬기를 운행했던 육군항공 1여단 방 31 항공단장은 이렇게 진술하고 있다. 우선 피터슨 목사의 말은 거짓임이 확실한 것이, 첫째로 저가 그 목사님이 기총소사 장면을 촬영하였다는 500MD 사진을 보면 헬기 프로펠러가 돌아가는 축 위에 직각으로 올라가 있는 축이 있는데, 그러한 축이 있는 기종은 500MD 중에서도 MMS가 장착된 기종이며, 그 당시는 지금까지도 한국군에는 그러한 기종의 헬기가 도입된 사실이 없습니다. 저가 그 기종의 제작사인 휴즈사에서 촬영하여 배포한 선전 사진을 가지고 왔으니 제출하겠습니다. 그 사진을 보면 헬기의 프로펠러가 돌아가는 축머리 위로 렌즈가 부착된 다른 축이 직각으로 올라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러한 돌출 부분이 있는 기종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한미군을 비롯하여 한국에는 당시는 물론 지금도 없는 기종입니다. 둘째, 피터슨 목사가 제시한 헬기 하단의 불빛은 충돌 방지 등의 불빛이지 화염이 결코 아니며, 그에 대한 증거 사진은 이가 피터슨 목사의 사진이 언론에 게재된 후 항공사령부의 협조를 받아 500MD의 사격 장면과 충돌 방지 등의 위치 및 충돌 방지 등이 켜져 있는 모습을 찍은 사진을 확보하였는데, 그 사진을 보시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피터슨 목사의 사진을 보면 그 목사는 기관총이 있는 쪽이 아니라 로켓이 부착되는 위치에서 헬기를 찍었는데, 저희가 실제 사격을 하며 양쪽 각도에서 찍어본 결과 기관총의 위치가 항공기의 밑쪽이 아니라 상당히 위쪽에 붙어 있어 피터슨 목사가 촬영하였다는 쪽에서는 반대쪽에서 발생하는 사격 시의 화염이 아예 보이지가 않으므로 사진상의 헬기 불빛이 사격 섬광일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말대로 5월 21일 오후 내내 사격을 하였다면 엄청난 희생이 생겼을 것이며 엄청난 수의 목격자가 있을 것인데, 지금 그러한 목격자나 피해자가 없는 것으로 보아서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또한 조비오 신부님은 1990년 2월 23일 방영된 MBC의 다큐멘터리 어머니의 노래에서 인터뷰를 통해 1m 정도의 불꽃을 내뿜으면서 드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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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이나 지축을 뒤흔드는 기총소사를 직접 목격하였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를 비롯한 항공단 장교들이 그러한 근거 없는 말을 근거로 하여 방송을 제작 방영한 문화방송을 상대로 서울지검에 고소장을 내고 이가 대표자로 연명의 진술서를 낸 사실이 있는데, 거기에도 자세히 언급을 하였지만 그분 말씀은 첫째로 그분 말씀대로 지축이 흔들리는 정도의 사격 소리가 나려면 500MD의 기관총 소리보다는 코브라의 발칸포여야 하는데, 당시에는 코브라가 광주에 없었으며, 둘째, 당시 수십 명이 부상을 당하였다는 취지를 말씀을 하셨는데 왜 한 명의 부상자도 직접 증언이 없는지, 또 공중 사격의 경우와 지상 사격의 경우는 사격 각도가 달라서 확인이 되는데 그러한 자료에 대해 일체 제출을 하지 않는지, 셋째, 발칸포는 쏘면 아스팔트라도 커다란 구멍이 생길 정도이며 500MD의 7.62mm 기관총으로 사격을 하여도 길 위에 타는이 명확하게 표시가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일체의 증거가 없는 것으로 보아서도 합리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부연하여 말씀드리자면, 당시 참가한 조종사나 정비사들이 수없이 많은데 지금까지 그들이 입을 다물고 있겠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보면 신부님이 충돌 방지 등을 착각하여 섬광으로 오인한 것이며 지상에서의 총소리를 오인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헬리콥터에 기총소사에 의한 총격으로 부상한 사람들을 목격했다는 진술도 헬리콥터가 장착한 화기의 성능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의 터무니없는 주장임이 방 항공단장의 진술로 증명되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0MD나 코브라로 사격을 하였다면 엄청난 위력이 있어 나뭇잎이 우수수 떨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가로수의 가지가 다 잘려나가고 바닥에 큰 홈이 생길 정도이며, 당시 저가 알고 있기로는 UH-1H는 일체 무장을 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기관총으로 사격을 했다는 말은 성립이 되지 않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가 지금에 와서 소총으로 사격하였을 가능성을 이야기하였다는데 UH-1H 헬기에서 소총 사격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병력이 안전벨트를 풀고 출입문을 연 후 소총을 쏘는 방법밖에 없는데 저의 헬기 탑승 경험상 헬기 조종사들이 탑승 병력이 임의로 그와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은 절대 용납하지 않고 또 그와 같은 자세로 사격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일이므로 통상 그러한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정리드리면 500MD에는 기본형에는 7.62mm 기관총과 로켓을, 토우형에는 토우 미사일만을 장착하는데 7.62mm 기관총은 6열의 총구가 돌아가며 발사가 되는데 분당 발사 속도가 2000에서 4000발 정도이고 한 번 당기면 아무리 빨리 당겼다 놓아도 최소한 70에서 80발 이상은 나가며 조종사들이 사격을 하는 경우 통상 4, 5초 이상은 사격을 하고 있으며 그 발사 소리는 발칸도 마찬가지지만 푹 하는 소리가 납니다. 7.62mm 기관총은 입마살상용이지만 아스팔트에 대고 사격하면 홈이 명확하게 보일 정도의 위력이 있으며 사람에게 맞는 경우 발사 속도가 워낙 빨라 한 발이 아니라 수발을 동시에 맞게 되는 것이 통상이며 머리나 몸체에 맞는 경우 생존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그리고 코브라는 20mm 발칸포를 장착하는데 발칸은 분당 750발 정도의 속도로 발사되며 그 용도는 입마살상용을 넘어서 경장갑차 같은 것에 장갑을 뚫는 화기로 발칸을 기관총이라고 하지 않고 포라고 하는 것처럼 발칸은 발사되어 물체에 임팩트되는 순간 탄이 다시 폭발하여 그 파편이 사방으로 비산되어 그 주위 5m 내에 있는 물체에는 사격 효과가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력은 사람의 경우 한 발만 맞아도 형태를 식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훼손되어 버리며 아스팔트에 맞으면 확실하게 식별될 정도로 큰 홈이 패이게 되며 집중 사격을 하면 건물도 파괴를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UH-1H 경우에는 M60 기관총을 출입문 쪽에 거치하여 사용하는 것 외에는 다른 무장 방법이 없으며 M60은 분당 1100발이 나가는 화기로 정확한 이력은 저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조비오 신부는 그 후에도 자신의 허위 주장을 번복하지 않았다. 미국인 목사라는 피터슨이나 조비오 신부나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일 뿐이다. 광주 사태 당시 계엄군이 화염방사기로 광주 시민들을 공격했다는 주장까지 있었다. 실제로 불에 그을린 듯한 시신들이 목격되기도 했다. 당시 광주에 출동한 공수부대가 화염 방사기를 가져간 것은 사실이고 실제 사용한 일도 있다. 시위 진압에 출동하는 병력이 화염 방사기를 가져갈 경우는 두 가지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첫째는 분말가스를 넣고 이를 살포하여 시위대를 해산시키는 것이며 두 번째는 유색물감을 넣어 이를 시위대에게 뿌린 다음 주동자를 색출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다. 광주 사태 때에는 물감을 섞은 물을 쏘아서 소요 주동자들을 일반 시민과 구별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했을 뿐이다. 공수부대가 실제로 화염을 방사해 부상당하거나 그 후유증으로 사망한 사람이 있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그러한 주장은 화염 방사기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의 억측일 뿐이다. 네이팜 불길은 한번 붙으면 쉽게 꺼지지 않는 끈적끈적한 성분으로 되어 있어서 실제 네이팜을 사용했다면 화상을 입은 정도가 아니라 시신은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훼손되는 것이기 때문에 후유증을 앓았다거나 하는 말은 있을 수 없는 얘기다. 매우 험한 모습으로 훼손된 시신들의 사진이 공수부대가 시위대를 잔인하게 살해했다는 증거 자료로 제시되기도 했다. 대검을 휘둘러 마구 찌르고 후비고 했다는 것이다. 여자의 가슴을 도려내고 임산부의 배를 갈라 태아를 꺼냈다는 등 글로 옮기기에도 끔찍한 주장들이 나돌았다. 공수부대가 출동할 때 대검을 휴대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대검이라는 것이 찌를 수는 있지만 물건을 자를 수 있을 만큼 날카롭지는 않다. 대검은 원래 백병전이 벌어질 때 찌르는 용도로 제작된 것이어서 날이 무디기 때문에
물건을 자르는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공수부대 병력이 진압봉으로 시위대를 구타하는 장면의 사진들은 많이 있지만 대검을 사용하는 장면의 사진은 제시되지 않았다. 그 험하게 훼손된 시신들이 언제 어디서 누구에 의해 살해된 것인지는 제대로 확인된 바가 없다. 대한민국 국군이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그처럼 잔인무도한 살인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은 나는 상상조차 할 수 없다. 살인기계로 훈련받은 자들의 소행이라는 의심을 버릴 수 없다. 국군 공수부대 병력은 사람의 살을 도려낼 만큼 예리한 칼을 휴대하지 않았다. 광주 사태 당시에 나돌았던 유언비어 가운데 계엄군이 광주 시민들을 마구 악살해 여기저기 암매장했다는 내용들이 있었다고 한다. 그러한 의혹은 국회 청문회에서도 제기됐고 그 뒤 5.18 특별법에 따른 검찰의 조사 때에도 거론되었다. 조선대학 뒷산에 묻었다는 주장, 또 암매장하기 위해 시청 청소차에 시체를 대량으로 실어 어디론가 갔다는 소문들도 있었다. 암매장 장소로 지목된 곳을 실제로 파헤쳐보기도 했지만 그런 주장들은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저는 암매장했다는 얘기는 한 번도 들은 일이 없습니다. 아마 암매장과 가매장을 잘못 알고 하는 얘기가 아닌지 시체가 있으면 급한 상황 하에서는 가매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표시했다가 나중에 적절한 처리 부대가 처리를 책임진 사람들한테 가르쳐 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시체를 길거리나 이런 데에 내버려 두는 것보다는 인정상으로라도 묻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투가 있을 때 일단은 가매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급한 대로 거기다가 참말 철모를 놔둬가지고 표시하는 것도 있고 심지어는 참 총검을 꼽아서 거기다 철모를 걸어놓고 우리 이와 같은 데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도 합니다. 그것이 가매장입니다. 암매장이라는 것은 어떠한 범죄를 저질러가지고 그것을 흔적을 감추기 위해서 하는 것을 암매장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말을 잘못 어떻게 혼동 사용된 것이 아니냐, 저는 그런 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죽은 사람이 있어야 될 것이고 암매장을 했으면 아직도 발표가 안 되었으면, 그런데 현재로서 제가 알기로는 그 후 죽은 사람의 별도 신고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암매장했다고 이해하는 것은 이해하기가 곤란할 것 같고 또 군대라는 것은 범죄 집단이 아닙니다. 그러니 범죄를 일으키지도 않는 집단이 무엇 때문에 사람을 암매장을 하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믿지를 못하는 이야기입니다.